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쌤이 13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13번째 시간 제목을 보시면 역시 사회 정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생활과 윤리 20강으로 구성되어 있는 뉴 탐스런을 저 송쌤과 하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1강부터 20강까지 순서대로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결국 문제가 20문제 정도 나오는 이 20문제의 수능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기 위해서 각각 한 강에 한 문제 정도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어느 강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내가 수능 문제 한 문제 풀었구나 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사회 정의 중에 바로 존 롤스의 정의론에 관련된 정의의 원칙에 관련된 내용이 다뤄지게 되는데요. 이거는 2015학년도 수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다뤄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강부터 시작을 해도 상관은 없는 거고요. 한 강 한 강이 내가 수능 문제의 유형을 한 문제 정도 파악하는구나 라고 해서 20강을 딱 정리했을 때 수능 문제 20문제 유형을 내가 다 파악했어 라는 느낌이시면 되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면요. 사회윤리적 관점이 무엇인지, 사회윤리가 왜 필요한지라고 공부를 했었어요. 누가 기억나시나요? 라인홀트 니부어의 사상입니다. 개인윤리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복잡 다단한 시대에 이제는 사회윤리적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회윤리적 관점이란 사회의 제도, 틀, 구조, 법, 규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관점을 사회윤리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번 시간엔 그러한 사회윤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떠한 기준으로 해결을 해야 될까가 바로 정의의 관점이다라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복습 간단하게 했고요. 이번 시간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되는지를 선생님이 제시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제시해 볼까요? 자, 사회 정의의 의미와 종류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회 정의가 뭔가요? 정의, justice의 정의는 definition, 여러분들이 내릴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회 정의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사회 정의를 제가 이거 띄워놓고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본론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사회 정의의 정의는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의란 올바른 도리를 얘기하는 거죠. 바를 정자에 올바르다 의를 쓰는 거니까요. 그러면 개인에게는 올바른 도리를 얘기할 텐데 사회에서는 공정한 도리를 사회 정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여러분들이 와닿게 바꾸면 사회 정의란 곧 사회의 공정한 룰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게임을 하거나 스포츠를 하더라도 페어한 아주 공정한 룰이 있어야 되겠죠. 그 공정한 룰을 우리는 사회 정의라고 정의 내릴 겁니다. 그리고 그 사회 정의를 각각 다양한 모습으로 제시하는 사상가들을 통해서 어떤 것이 정의로운 사회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풀어나가면 되는 건 거죠. 그리고 그 사상가 중에 바로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존 롤스라는 사람의 정의의 원리는 매우 의미심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어느 정도 좀 여러분들 감이 잡히십니까?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것만은 꼭이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놓고요. 이런 것들이 출제 포인트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본격적으로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들을 보면서 우리 교재 152페이지의 내용을 하나 둘씩 풀어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152페이지 준비해 주셨나요? 우리 지금 이제 테마 02번이지만 우리 교재에서 보면 거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고 지금 13강이니까 이제 꼬린 지점이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한 권을 다 공부를 하시는 건 거죠. 자, 그러면 오늘도 스피드하게 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된 책이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 나온 책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우리가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정의, justice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단어죠. 대한민국에서도 정의 열풍이 일었습니다. 바로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것을 보면서 혹자들은 대한민국의 사회 정의가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열풍이 인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비관주의자가 되고 싶진 않아요. 사람들이 조금 더 정의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라는 건 거죠. 저는 이번 시간,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까지 해서 사회 정의 파트를 마무리를 질 건데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정의로운 사회가 무엇인지,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어떠한 행위를 해야 될 건지, 부정부패는 무엇인지, 나는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단지 학습을 하고 지식을 채운다는 느낌 말고 저와 함께 정의로운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논술 문제를 풀 때 아주 다양한 소재로 이 생활과 윤리 교과가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정의란 무엇인가? 여기 보면은 유스타치오, 즉 정의의 여신. 거기에서 이제 justice라는 말이 나온 거 아닙니까? 자, 한 손에는 천칭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평등을 의미할 거고요. 한 손에는 강제적인 방법론, 즉 칼을 들면서 눈은 가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의의 여신이에요. 그리고 보면 무엇이 정의인가? 한국 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일까? 라고 다룬 책도 있고요. 롤스와 맥킨타이어에 대한 다양한 사상가들이 바라보는 정의의 관점들,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의 조건이라는 마이클 샌델의 책도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 질문을 담아놨죠? 사회 정의란 무엇이고 이 시대의 사회 정의는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사회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사회 정의라는 것을 아까 간단하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 교재 152페이지에 바로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의 정의가 나왔죠. 자, 밑줄을 그어보세요.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에겐 올바른 도리를 정의라고 하고요. 그걸 사회에 확대시키면 사회에서는 그렇죠. 공정한 도리를 사회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선생님이 좀 써보면 옆에다 잠깐 써볼게요. 자, 써볼까요? 사회가 구성되는데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 정의라는 개념이 있고 사회 복지의 문제. 가장 이슈가 되는 단어들 아닐까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사회 정의라고 써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 정의는 공정한 룰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에 어떠한 제도들이 누구나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는 룰을 통해서 그 사회가 굴러가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트랙 경기를 한다라고 합시다. 육상 경기를 표현해 볼까요? 달리기를 하는데 누구나 똑같은 라인에서 출발할 수 있게 공정한 룰,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게임에, 그 스포츠 경기에 참여해서 같이 여러 가지 게임들을 펼치고 사회적인 삶을 살아나갈 때 동일한 조건에 공정한 룰들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공정한 룰이 제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탈락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탈락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재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사회의 안전망으로서 거기에서 이탈하지 않게끔 도와줄 수 있는 제도가 사회복지제도라는, 사회보장제도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즉, 그 게임에서 탈락했다, 쓰러졌다. 근데 그 사람들을 너 쓰러졌으니까 이제 떨어져 나가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지금 사회에서 살고 있거든요.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는 사회이니까. 지금 우리는 사회윤리적 관점이라는 걸 1단원에서 배웠고 그 사회윤리라는 것의 핵심 기준이 될 수 있는 사회정의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경기를 하던 게임을 하던 사회적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룰이 필요하고 쓰러진 사람은 다시 재도전을 할 수 있게끔 또 이탈하지 않고 나가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안전망으로 제공될 수 있는 게 사회복지의 문제라는 거. 이게 가장 사회에서는 중요한 키워드들입니다. 그중에 우리는 사회정의를 오늘 정리하게 될 건데요. 이 사회정의라는 것은 공정한 룰을 얘기하는 건데 그 공정한 룰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합니다. 자,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보실까요?
예전에 트라스마쿠스라고 하는 이 소피스트는요, 정의는 강한 자들의 이익 위에 다른 것이 아니다. 재판이라는 것도 힘 있고 권력이 있고 돈 있고 이런 자들을 대변하는 기능밖에는 없다. 너무나 좀 우리와 같은 순수한 사람의 시각에서 봤을 땐 너무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반문을 하네요. 정의는 오직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제정된 법을 기준으로 사회 공익적 시각에서 그 사회 구성원들의 행위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올바른 기준, 사회 정의라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고 고민해야 될 것이고 반드시 있다. 그것을 청년들에게 나는 강조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정의? 그런 거 없어. 힘 있는 자들의 입장이 정의일 뿐이야. 소크라테스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동의를 하시나요? 세상은 역사적으로 항상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 힘 있는 게 최고야. 정의? 그것도 힘의 편에 있지. 무슨 드라마를 봐도 항상 이런 세력들은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당당하게 맞서는 세력도 나옵니다. 주로 주인공들이. 나머지 사람들도 있죠. 소시민적인 사람들. 어디에 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그죠? 적당히 시대에 타협하고 적당히 정의관을 가지고 있으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정의관을 갖고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에 롤스가 얘기하는 정의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참 많이 함께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연 어떤 것이 정의로운 사회일까에 대해서.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한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상가들이 정의를 얘기하는데요. 시험에 가끔 다뤄지니까 제가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시험의 포인트는 이 사람들의 정의관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롤스의 정의관이 시험에 가장 잘 다뤄지고 그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지나가도 될 것 같아요. 먼저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은 우리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공자의 정명사상과 똑같거든요.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윤리와 사상이라는 교과를 배우다 보면 플라톤의 사상을 아주 자세하게 배우는데요. 이 플라톤은 각자의 역할이 따로 있다.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면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자에게 알맞은 몫을 주는 것이 정의다. 그 적당하고 알맞은 몫을 우리가 주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분배적 정의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르크스는 완전 다르네요.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이다. 필요한 만큼 분배받을 수 있다. 자기가 필요한 만큼 얼마나 좋겠어요. 마르크스가 꿈꿨던 이상사회의 예약인 바로 공산사회를 얘기하는 거죠. 능력에 따라 일하는데 필요한 만큼 분배받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롤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공정한 절차가 있어야 정의로운 사회다. 오늘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정의에서 바로 공정한 룰을 얘기했었는데요.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공정한 룰이라는 건 우리가 모두 투명하게 참여해서 합의하는 룰을 얘기한다. 플러스 또 하나가 있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선생님이 잠깐 써봤지만 이 문장들을 아주 강조하는 것이 롤스의 관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정한 룰 아주 필요한데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신경 써주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 사회도 이 롤스의 시각을 많이 도용해서 갖고 있는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고용하는 할당제를 둔다든지 주차 공간에 대해서 먼저 그들을 배려하는 우선성의 원칙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롤스의 관점을 우리가 포용적으로 갖고 있는 제도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가세요. 이 롤스의 관점과 아주 다른 관점이 바로 로버트 노직 교수입니다. 이분 역시 하버드에서 아주 경쟁 관계에 있었던 자유주의 사상가인데요.
롤스도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공정한 룰과 최소 수혜자들을 우리가 잘 껴안을 수 있는 사회제도 강조하는 거고요. 로버트 노직 교수는 완전한 자유의 소유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산하고 내가 만든 것 국가에 침해당하지 않고 내가 완전히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 완전한 자유주의자죠. 그래서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라는 책으로 유명한데요. 이 로버트 노직 교수와 함께 프리드먼이나 하이에크 이런 학자들을 우리는 시카고 학파라고 표현하며 자유지상주의자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서 시험에 또 잘 나오기도 하거든요. 거기에서 비교해보면 스승을 비판하면서 창조적으로 비판하고 계승하면서 아주 유명해진 마이클 샌델 역시 하버드의 교수는 더욱더 공동체에 대해서 고민하고 신경 써야 된다라고 얘기함으로써 공동체주의자로 분류가 됩니다. 함께 가는 사람은 맥킨타이어나 왈서 같은 사람들이 있겠죠. 자, 이 다양한 사상가들 중에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되는 건 바로 롤스의 사상인데요. 제가 아래쪽에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글씨를 보여드릴게요. 그 내용이 뭐냐면 선생님이 열심히 만들어 놓은 5분 사탐이라는 컨텐츠가 있어요. 이 EBS에서 정말 자랑거리로 갖고 있는 하나의 컨텐츠인데요. 이 생활과 윤리에 해당되는 내용도 있고 또 윤리와 사상에 해당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대로 EBS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선생님을 딱 찾아보고요. 거기에 5분 사탐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42강의 롤스와 정의의 원칙이라는 컨텐츠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 5분 정도 되는데요. 요거 보시면 오늘 선생님이 수업하는 거 요약으로 5분 동안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추천합니다. 꼭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제가 오늘 필기하면서 설명하는 것까지 곁들여서 잘 정리해 두신다면 충분히 이 정의론, 롤스의 정의론은 잘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정리한 내용 중에 우리 교재에 나오는 152페이지인데요. 그 중에 오늘 롤스는 바로 분배적 정의 중에 절차적 정의에 대한 강조점을 갖고 있는 사상가고요. 하나 둘씩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분배적 정의는 각자 자신의 몫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인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자, 밑줄 그어보세요. 공정한 분배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다양한 사상가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각자 자신의 알맞은 몫을 주는 것 아리스토텔레스인데요. 로버트 노직 교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완전한 자유의 소유권의 문제로 볼 것이냐, 국가가 그걸 침해하면 안 된다라고 볼 것이냐, 아니다, 재분배를 통해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더 주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라고 볼 것이냐, 다양하겠죠. 두 번째, 절차적 정의라는 건 이게 이제 롤스가 아주 강조하는 건데요.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발생한 결과는 정당하다라는 것이다. 요거 중요하죠. 요게 바로 2015학년도 생활과 윤리 문제 중에 15번에서 출제됐던 롤스의 문제였고요. 핵심이 바로 선택지에서 이거였죠. 자, 롤스는 결과가 불평등하게 벌어지는 문제는 인정합니다. 다시 한번, 결과가 불평등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공정한 룰을 우리가 동의했다면 거기에서 나온 결과는 받아들여라. 그래서 공정한 절차는 이코르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이것을 조금 이따 선생님이 정리하겠지만 순수 절차적 정의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도출된 결과는 공정한 결과이다 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차이가 생겼다고 해서 나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도박 얘기는 안 하고 게임 얘기할게요. 근데 도박도 마찬가지겠지만 역시 이 롤스는 게임 이론까지 차용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게임에 참여를 했을 때 이런 거죠. 우리가 룰을 동의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결과가 내가 돈을 잃었어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우리 동네는 이렇게 안 하는데 나중에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룰을 동의했기 때문에. 교정적 정의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자세히 배울 건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잘못에 대한 처벌과 배상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것도 공정하게 정해진 룰에 의해서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건데요. 교정적 정의는 사형제도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사형제도를 다루면서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롤스의 사상을 우리가 자세하게 이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여기에 정리되어 있는 것들 제가 일단 필기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 작업으로 돌아와 가지고 확인 작업을 한번 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보이고 있는 내용들은 롤스 문제를 풀기 위해선 머릿속에 다 넣어놔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설명 없이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빔자료만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면은 이해가 잘 안 가요. 롤스가 워낙에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롤스는 문제가 분명히 한 문제가 나와요. 왜냐면 사상가들이 이제 자신의 사상을 아주 명확하게 이론서로 정리해 놓은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많은 사상가들이 그런 작업들을 하기는 하지만 뭐 마이클 샌델 같은 경우에 사실 정확하게 본인의 어떤 사상서로 1원칙, 2원칙 이런 식으로 제시하는 것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롤스는 딱 시험 내기가 좋아요. 보면 이것들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냐, 개념들을 이게 물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출제가 된다라는 거고요. 매해 지금 출제가 되고 있고 작년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롤스는 자세하게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리를 옮겨서요. 열심히 필기를 하면서 꼼꼼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남은 시간 한 30분 정도 저하고 수업을 하시면서 롤스의 중요한 개념들은 내가 다 이해를 했구나 라고 좀 자신감을 얻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존 롤스. 자, 1번인데요. 일단 생애와 배경부터 잠깐 얘기를 할게요. 저는 수업하면서 이런 생애와 배경 설명을 굉장히 강조하죠. 왜냐하면 사상가는 그가 살았던 시대적 정신과 또 환경의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미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볼티모어 출신이고요. 미국 사람이라고 제가 미국만 딱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을 나중에 공부를 하다가 이 사람이 무슨 사회주의자인가 공산주의자인가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이 사람은 당연히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자유주의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롤스가 얘기하는 게 2015학년도 수능에 나온 것처럼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불평등마저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무슨 공산사회나 결과적 평등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절차가 중요하다라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일부러 미국을 써놓습니다. 볼티모어 출신이고요. 아버지가 이 볼티모어에서 아주 유명했던 인권 변호사입니다. 어머니는 여권 운동가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개만 결합하더라도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 어렸을 때 아주 가난한 백인이나 흑인들과 같이 지내면서 이 롤스는 사회라는 것은 더불어서 살아가는 하나의 조직체구나. 그리고 그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더불어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게 돼요. 예를 들면 사회적 약자를 잘 포용해야 사회가 건강해진다라는 거. 그냥 너는 없으니까, 너는 갖고 태어난 것도 없고, 너는 능력도 떨어지니까 그냥 미생으로 살다가 끝나라. 이게 아니라 거기에서 어떻게 그들을 떠안아서 건강한 사회로 갈 수 있을까? 미국 사회가 조금 더 이런 걸 고민한 사람이란.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의 연구를 많이 하고 여성 철학자들이나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실천을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그러면 사상을 한번 우리가 파고 들어가 볼게요. 사상과 이론에 대해서. 자, 첫 번째 이제 중요한 내용이 쏟아져 나옵니다. 외가로 1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롤스의 사상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가 사회 계약서를 계승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제목을 이렇게 노란 펜으로 써놓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파란 펜으로 필기를 하시고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는 카테고리를 이렇게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사회계약서를 계승,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 뭐, 그 다음에 공리주의를 비판, 세부적인 내용 뭐, 이유는 뭐 이런 식으로 딱 들어가면 되죠. 일단 기억하세요. 사회계약서를 계승했다. 왜 그러느냐? 사회계약서라는 거의 핵심은요. 그 대상자들이 자율적인 선택의 문제로 제도를 접근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놓치지 마세요. 이게 지난 수능에도 다뤄진 거 아니겠습니까? 자율적인 선택의 문제라는 건 아주 자유롭고 평등한 주체들끼리의 뭘 얘기하는 거죠? 합의 과정이 사회제도라는 거예요. 사회계약설이 뭐죠? 존 로크부터, 그죠? 홉스부터 로크 그리고 루소에 이르러서 사회계약설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계약을 맺어서 시민들, 시빌이라고 하는 이 시민들, 국민을 얘기합니다. 국민들이 국가를
만들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계약에 의해서. 그러니까 본인들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요 단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롤스는 이 사회계약서를 계승하면서 뭘 강조했냐면 공정한 절차에 따르는 그 합의를 강조를 한 건 거죠. 사회계약서를 계승하고 있다는 건 또 한 번 특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또 하나가 우리가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노란 펜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율적인 선택의 문제, 자유와 평등, 아주 인간들이 이런 존재다라는 것은 임마누엘 칸트의 사상을 계승하고 있다는 걸 또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칸트는 자율적인 인격의 주체로서 인간을 이해했고 그 인간이 선택하는 문제를 강조했거든요. 도덕적인 행위 자체를. 그래서 칸트를 계승했기 때문에 현대판 칸트주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힌트가 생기는데요. 칸트를 계승했다라는 건 2번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 사람이 칸트와 같은 시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입장을 비판하게 되느냐? 공리주의를 비판하게 됩니다. 자, 공리주의를 비판했다라는 건 이거죠. 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공리주의는 이미 배우셨습니다. 우리가 목적론에서도 배웠고요. 공리주의의 핵심이 뭐예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죠. 그러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거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죠? 그렇죠. 최소수혜자라든지 소수자, 사회적 약자, 소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왜냐하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만 관심을 갖다 보면 그래서 공리주의를 비판했다는 건 뭘 우리가 바탕에 깔고 있는 거냐면 이 롤즈의 사상의 핵심은 최소 수혜자 예를 들면 사회적 약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들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중요하게 관점의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거죠. 달리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표현이 있죠. 헌법에 34조 1항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34조 1항에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누구나예요. 누구나 인간답게 살 권리.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 누구나 행복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 누구나는 누구에게도 포함이 됩니까? 사회적 약자, 소수자, 소수인종, 그리고 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여기에서의 최소 수혜자는 숫자가 정말 작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힘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롤스가 왜 이걸 주목했냐면 사실 파고 들어가 보면 롤스가 살았던 시대에 완벽하게 평등한 사회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수인종, 예를 들면 여성들, 예를 들면 흑인 이런 사람들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가치 아래서 어찌 보면 이러한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 위치였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심이 되는 이 사상가의 기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우리가 역시 노란 펜으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3번입니다. 그러면은 정의의 원칙은 뭐라고 제시를 하느냐.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올 건데요. 그 정의의 원칙에서 역시 롤즈가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공정한 절차적 정의. 요거 중요하죠. 이 사람이 주목한 것은 정의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공정한 룰에서 나오는데 그 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절차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공정한 절차에 의한 정의는 뒤에 요게 핵심 내용인 거죠. 2015학년도 수능에도 나오고 매번 롤즈의 시험 문제는 요게 다뤄집니다.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가 공정하다. 근데 여기에는 어떤 그 행간을 읽어봤을 때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이걸 잘 보세요. 결과가 공정하다라는 얘기는 결과의 불평등을 인정할 수 있다예요. 이 동그라미예요. 동그라미. 자, 요게 작년 시험 문제. 그러니까 롤즈는 결과적으로 들어오는 꼬린 지점을 똑같이 해줘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 아까 선생님 말씀드린 대로 공정한 룰에 의해서 달리기를 하는 것이다.
근데 만약에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고 뭔가 똑같이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은 분명히 똑같은 룰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앞라인에다 뽑아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까지는 얘기를 하지만 들어오는 골인 지점을 똑같이 한다는 건 아니죠. 이거예요. 그게 핵심이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순수 절차적 정의라고 합니다. 이 순수 절차적 정의에서 꼭 우리가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되는 게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되고 그 과정에 의해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합의라는 것은 만장일치적인 합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자율적인 주체들과 자유로운 존재들이 그 룰에 참여를 하면서 만장일치로 합의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한 절차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투명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어찌 보면 아주 명확하고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완벽한 프레임을 짜고 싶었던 거예요. 모든 룰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 약속을 하는 거죠. 오케이, 이거 받아들일 수 있어? 좋아. 너가 이거 불리하다라고 생각해? 그러면 대안을 제시해봐. 그래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동의할 수 있는,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프레임을 짜는 거죠. 룰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만 사회에서 이런 벌어지는 문제, 짧게 보면 학교에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선생님도 여러 가지 학교에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보거든요. 예를 들면 독서 토론 프로그램 이런 거 실제로 운영을 하고 독서 토론 프로그램 잘한 학생들한테 상을 주고 싶은데 그 상을 주기 위해서 뭔가 발표 대회 같은 것을 열자라고 했을 때 그 발표 대회를 열어서 상을 준다라는 것에 대해서 학생 대표격 혹은 모든 사람이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 롤즈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이게 불리하니까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 토론하는 거예요. 그리고 룰을 프레임을 완벽하게 짜는 거죠. 좋아,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할까? 자, 각 반에 구분 없이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을 다 할까? 아니면 반마다 2명씩을 후보로 이렇게 분배를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할까? 여러 가지를 토론을 해서. 그래서 정말 절차를 공정하게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했을 땐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는 오케이, 받아들이고 박수 쳐줄 수 있는 거.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케이크 자르기인데요. 투명하게 운영한다라는 건, 자, 먼저 형과 동생이 1살 차이 난다라고 했을 때 형이 먼저 자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쉬운 방법은 동생이 먼저 선택하게 해주는 겁니다. 둘이 할 땐. 그죠? 그러면은 최대한 내가 먼저 선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르는 사람이 어떻게 자르겠어요? 아주 공정하게 자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 것이 바로 순수 절차적 정의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가는데요. 4번부터 이제 중요한 개념이 나오기 시작. 정의의 원칙은 이런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의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이 사람이 강조하고 있는 원초적 상태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원초적 상태가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오리지널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같은 말로 뭐라고 하냐면 가상의 상태. 가상적인 상태라는 거죠. 똑같은 말로 veil of ignorance, 즉 무지의 베일이라고 합니다. 요 가끔 보면 우리 윤리 선생님들마저도 요게 너무 어려워서 잘못 이야기를 전달해 줄 수 있는데요. 핵심은 뭐냐면 전혀 몰라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고. 이게 원초적 상태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라고 반문하면 가상의 상태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롤스가 그렇게 상정을 해놓은 거예요. 가상의 상태로. 자, 여기에서 하나 또 힌트가 나오죠. 가상의 상태, 원초적 상태, 무지의 베일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사상을 차용했다라는 게 느껴지나요? 그렇죠. 사회계약서를 차용하고 있다는. 이 가상의 상태를 사회계약서론자들, 예를 들면 로크나 루소 그리고 홉스 이런 사상가들을 우리가 접근을 해보면 바로 자연 상태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자연 상태처럼 가상의 상태를 롤즈는 상정해 놓습니다. 근데 이 가상의 상태의 특징이 뭐냐면 1번 굉장히 무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무지는 뭘 얘기하느냐? 나의 조건을 몰라.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흑인인지 백인인지
몸이 어떻게 멀쩡하게 튼튼하게 태어났는지 조금은 불편하게 태어났는지 이런 걸 전혀 모른다라는. 두 번째, 무관심해. 요건 뭘 무관심하다라는 건 상대방을 모른다라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무관심이라는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건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자, 5가지를 제가 전달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됩니다. 무관심하다라는 건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관심이 없다 뭐 무미건조한 삶 이게 아니라, 이 무관심하다라는 건 베일로 가려놨기 때문에 아예 안 보이게 완전히 씌워놔가지고 상대방께 안 보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머리를 굴릴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3번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합리적인 존재들이에요. 누가? 계약을 맺는 사람들이. 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요 정책은 내가 동의할 수 있겠는데? 라고 할 때 굉장히 합리적이다라는 거.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합리적이다라는 거는 뭐냐면 계산을 해서 손해가 안 벌어지게. 그죠? 그러니까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을 게임 이론으로 적용해봐도 내가 나에게 동의될 수 있고 이득이 되는 것에 바로 선택을 하겠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뭐냐면 역시 합리적인 존재로서 뭘 가지고 있냐면 이기심을 갖고 있다는. 이거 시험에 잘 나오죠. 어떻게 나와요? 이타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양보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히 나에게 이득이 되는 건지를 고민하는 존재인 거죠. 마지막 5번입니다. 요거 제가 아주 잘 만든 말 같아요. 불안합니다. 뭔 말이냐면 지금 써놓은 대로 무지하고 나 몰라요? 상대방 몰라요? 뭐 어떤 조건인지 서로 몰라요? 그 다음에 계산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도록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자, 옆으로 뺏었습니다. 잘 보세요. 최소 극대화의 규칙이라는 게 나와요. 이 최소 극대화의 규칙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최악의 상황에 전락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을 기피하고 안전을 추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잘 보세요. 위험을 기피하고 안전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죠. 즉 원초적 상태를 이렇게 표현해놨기 때문에 그 대상자들은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머리를 굴려봤을 때, 요걸 가끔 학교에서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에 내가 계산해서 굉장히 나한테 유리한 것을 도출해내야 될 때 A, B, C라는 제도가 있는데, A는 사회의 최상위 계층, 막 상속자들 막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유리한 제도, B는 중산층들에게 유리한 제도, C는 최하위 계층에게 유리한 제도를 주고, 요렇게 정말 어두운 걸 가려놓고 아무것도 모르게 해놓고 자 선택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뭘 선택할까? 학생들이 막 뭐 B요. 왜? 그러면 중산층 왠지 좋아 보여요. 아니죠. 학생들이 정말 고민을 하고 머리를 굴리다 보면 C를 선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느 계층에 들어갈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가진 카드도 모르고 내 카드도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너무 재밌게 봤던 이 적절한 예가 뭐냐면, EBS에서요 장학 퀴즈 하잖아요. 뭐 그게 장원전이었던 것 같아요. 뭐 가장 잘하는 학생들 막 7연승 했던 학교도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모아가지고 5개 팀인가 이렇게 하는데, 제 아주 친한 제자가 2명이 거기 출전을 해서 저보고 꼭 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봤죠. 근데 보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이런 게 있었어요. 뒤집는 마지막 문제가 어떤 거냐면 0점부터 50점까지 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맞추면 50점을 갖고 오는데 틀리면 마이너스 50이 되는 거죠. 자기가 50점을 걸었으면. 0점을 걸면 변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문제를 풀고 답을 걸었는데 답이 정답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점수를 거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다른 사람들의 점수를 다 보면서 요거를 하는데, 그거는 좀 다르지만 그 아주 비슷한 거죠. 본인이 정답인지 아닌지 모른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답이. 근데 점수를 걸 때 어떻게 걸어야 되지? 고민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위험을 기피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최소 극대화의 규칙에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을 왜 강조했을까요? 원초적 상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죠. 자,
자, 이것도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이겁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재능, 자신의 재능은 천부적인 자신의 재능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자산이다 라고 봐야 된다. 이것도 수능에 나왔죠.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은 자신의 것이어서 함부로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돈은 다 내 거야. 왜? 내가 뛰어나니까가 아니라 사회적 자산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어쨌든지 간에 본인이 뭔지 알고 상대방이 뭔지 알고 갖고 있는 카드를 다 알면 결국에는 선택하게 되는 것은 그 배경을 바탕으로 선택하게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최상위 계층의 상속자들로 태어났어.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배경을 바탕으로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화합이 안 될 요소는 아예 다 삭제를 해버리는 거죠. 무지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능이다라는 건 내가 재능을 가지고 이번 생에는 이렇게 태어났지만 다음 생에는 어떻게 태어날지 모르는 것처럼 예를 들면 결국엔 누구든지 얻어 걸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자신의 재능을 우연하게 보는 거예요. 우연하게 나한테 얻어 걸렸구나. 결론적으로 이거죠. 유현진 선수가 올해도 이제 열심히 잘 던지겠지만 재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근데 그 재능을 내가 정말 잘나가지고 갖고 태어나서 거기에서 나온 돈을 내가 다 가져야 돼가 아니라 우연하게 너한테 그게 걸린 거야. 다른 사람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다음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제가 옮겨서 쓰겠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너가 우연히 거기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재능이다라는 건 다른 사람이 걸릴 수도 있었던 재능이니까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회가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재분배에 동의하는 한에서 너가 열심히 돈 버는 거 인정해주고 네 가질 수 있게 해줄게 이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 재능을 뺏어버리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죠? 재능을 뺏어버리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열심히 재능을 발휘해서 돈 버는 거 좋지만 그 재능은 다른 사람이 걸릴 수도 있었던 재능이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환원하는 재분배 정책에 동의하는 한 네가 열심히 가지면 돼. 이거. 그러면 맨 마지막으로 와가지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5번으로 마지막 여기다 아주 짧게 써보겠습니다. 정의의 원칙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두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원칙, 두 번째 원칙이 있거든요. 첫 번째 원칙은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평등한 자유의 원칙입니다. 정치적인 자유,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 사상의 자유, 그리고 내가 갖고 있을 사유재산의 소유의 자유 다 포함해서요. 그런 것들을 누리는 데 있어서는 전부 다 평등하게 누릴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원칙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종해줘야 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원칙 중에 첫 번째 원칙은 차등의 원칙입니다. 그 차등의 원칙은 뭐죠? 결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챙겨주는 것이 더불어서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최소 수혜자에 대한 우선적인 배려를 얘기합니다. 바로 위에 써놓은 것처럼. 두 번째는 그것들을 결정하는데 직책이나 지위는 모든 사람에게 다 개방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 참여해서 본인들한테 유리할 것들을 다 고민해서 선택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기회균등의 자유라고 표현을 하죠. 자, 기회균등, 그 다음에 최소 수혜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차등의 원리, 기회균등의 원리 이런 것들 이 원칙이라고 하고요. 선생님이 오늘 롤즈 이야기 해드릴 거는 전부 다 지금 다 써놓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한번 할 수 있으면 되겠죠? 같이 보시죠. 자, 롤스의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라는 것은 사회계약서를 계승하고 공리주의를 비판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사회정의의 문제는 절차의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고 원초적 상태 잊지 마시고요. 여기에 나오는 대로 기회균등, 차등의 원칙, 차별 속의 평등이다라는 차별을 통해서 더욱 평등한 사회구조, 건강한 사회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미의 평등 추구라고 정의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무리를 한번 해보면요. 로버트 노직 교수는 존 롤스와 다르게 완전한 자유의 소유권을 강조합니다.
누군가의 노동의 결과를 강탈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시간을 강탈하고 그에게서 다양한 활동을 명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맨 뒤를 우리가 주목해 보면요, 이거죠. 이는 그들의 소유물을 그들 마음대로 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러버트 노직 교수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까 얘기한 롤스가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라고 표현하면서 자유라는 걸 바탕에 깔고 있지만 불쌍한 사람들을 재분배 정책을 통해서 도와준다라는 걸 동의하고 있는 바에 비해서 그러한 것들을 재분배라고 해서 국가가 침해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지상주의라고 불릴 만큼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감을 잡게 해드리고 싶어서 작년도 수능 문제를 갖고 와봤는데요. 갑은 요걸 읽어보시면 딱 나오죠. 요런 유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로 풀어드릴 문제가 요 관련된 문제인데, 갑은 누굽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니까 공리주의죠. 근데 을은 지금 공부한 대로 누구죠? 그렇죠, 롤스입니다. 근데 문제를 어떻게 물어봤냐면 A, B, C 중에 누가 어디에 동의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롤즈는 딴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어디만 보면 돼요. 롤스는 그렇죠, A, B, C 중에 가장 최하위 계급, 최하위 계층이 어디를 제일 신경을 많이 써줬냐. 그래서 B를 추구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 롤스의 사상이었죠. 그러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다라는 측면에 공리주의는 A와 B가 다 합치면은 410으로 똑같으니까 그것만 고민을 할 텐데, 나머지 내용과 아주 다르게 롤스는 이 B의 이 뒷부분에 있는 최소 수혜자에 대한 개념을 아주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 그들에게 빵빵하게 많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제 확인하는 차원의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화 문제고요. 160페이지. 원초적 입장에서의 무지의 베일 딴 나왔어요. 그럼 누구죠? 그렇죠, 롤스입니다. 그러면 롤스가 강조하고 있는 정의의 원칙들, 첫째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 두 번째는 그렇죠, 여기에 나오는 대로 차등의 원칙, 첫 번째, 두 번째는 기회균등의 원칙. 정리되셨나요? 근데 이거는 하도 많이 나와서 사실 요 선택지도 요걸 물어보기보단 아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것들을 물어볼 거예요. 잘 보세요. 1번,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 절차를 중시해야 된다. 당연히 맞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회계약서를 계승하면서 합의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한 것을 공정한 사회정의라고 보는 것이죠. 자, 경제적 재화의 불평등을 수용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틀렸잖아요. 선생님이 얘기했죠? 결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불평등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건 뭐다? 절차에 대해서 공정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 정답. 3번, 천부적 재능을 아까 류현진 선수라고 제가 비유를 했었는데요. 사회적 공유물로 간주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회적 공유물로 인정하지만 그 재능을 그러면 너 재능 발휘하지 마, 뺏어버려, 이게 아니라 재능 발휘에 다시 대신 그 네가 갖고 있는 그러한 재능이라는 게 옆에 친구한테 걸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연하게 걸린 거라고 생각하고 사회적 공유물이니까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회가 건강할 수 있도록 재분배 정책에 동의하는 한에서 네가 능력 발휘하는 거, 돈 버는 거 인정해 줄게, 이거예요. 4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분배를 실시해야 된다. 당연하죠. 이게 뭡니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 차등의 원리. 차등의 원리라는 건 최소 수혜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원리를 얘기하고요. 마지막 5번입니다. 정치적 자유와 평등. 이거는 뭐예요? 그렇죠, 평등한 자유의 원칙. 1원칙이 되겠죠. 자,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쭉 풀어놨는데요. 오늘 1시간 복습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어려운 문제로 수능에 출제될 수 있는 단원이었으니까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인권 존중과 공정한 사회로 만나게 될 건데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뤘어야 되는데 아주 중요했던 개념 하나가 바로 사형제도입니다.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다룰 거거든요. 자, 다음 시간에 미리 가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